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 창창한 나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여성입니다. 매번 이곳을 찾아와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글자를 적으니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 마음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과연 이곳에 풀어놓아도 다른 분들이 저처럼 웃고 울고 함께 저의 마음을 공감해 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 써도 되나 하는 망설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나 제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드는 이 밤에 아무래도 답답한 속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저는 아직 적다면 적은 30여 년을 살았지만 다른 분들이 60대, 70대에 겪는 풍파를 모조리 겪었다는 생각을 이상하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살면서 한 번 겪기도 힘들다는 갖은 순환과 시련을 저는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겪게 되었는지 참 제 운명이 이렇게 기구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보내주었기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른 나이에 겪게 되어서 남들보다 더 단단해진 제가 될 수 있었다고요. 이쯤 되면 얼마나 모진 일을 겪었기에 저런 소리를 할까 싶으시죠? 물론 기상천외한 놈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제 이야기가 별거 아니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며 다른 분들 인생에도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며 제 사연을 한번 끄적 걸어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조언을 가슴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제가 아니라 저의 남편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분들도 남편을 남의 편이라 부르며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저의 남편은 참으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 남편이 아주 어마어마한 구두쇠 중에 구두쇠라는 점입니다. 동화책에서나 나오던 스크루지 아저씨 그 인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죠. 정말 저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돈을 아낄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짠돌이일 수 있나 하는 마음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 남자와 결혼을 했냐 싶으시죠? 처음에 저는 남편의 근검절약하는 모습이 너무 검소해 보이고 신중해 보이고 이 사람이랑 살면 평생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구두쇠 짠돌이 같은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결정적인 부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랑 남편은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일하던 곳이 주방용품, 그러니까 업소용 주방 가전, 가정용 주방 가전 같은 것을 파는 매장이었습니다. 그 매장에서 저는 일개 직원에 불과했지만 우리 남편은 그 커다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매장이 꽤 큰 매장이기도 했고 물건을 파는 게 아무래도 가전 쪽이고 업소용이 훨씬 많다 보니까 매출 자체는 꽤 많은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원래 주방 가전이라는 게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구매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통 크게 주문을 하시곤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남편은 현금을 꽤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사면 살짝 할인도 해드리고 수수료도 조금 빼주고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게에 들어오는 가전들이 중고 가전들도 있었고 새 가전들도 취급을 했는데 다른 매장이 철수할 때 싸게 수입해서 번쩍번쩍 광을 내고 조금 웃돈 받아 팔기도 했었습니다. 철수하는 매장에서 다량으로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면 꽤 대박인 수준으로 물건 재판매가 되어서 돈을 굴리기엔 쏠쏠한 매장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남편은 돈을 잘 번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짠돌이처럼 굴었는데 사실 연애를 할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짠돌이는 아니었습니다. 돈을 써야 하는 타이밍에는 팍팍 쓰면서 저에게 선물도 잘 안겨주었고 아낄 때는 그 누구보다 아끼며 사치를 절대 하지 않는 계획적인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저보다 10살이나 연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연애를 할 당시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 하면 바로바로 결제를 해주는 그런 남자였죠.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큼은 절대로 돈을 아끼지 않는 이 시대 최고의 남성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연애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조금 구두쇠처럼 굴기는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식을 할 때 메뉴는 무조건 돼지로 통일이라거나 커피 같은 것도 직원들이 지나가는 말로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고 말을 해도 믹스커피 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라고 모르쇠처럼 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아끼는 모습이 밉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이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는구나 멋있다 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멋있었냐고요?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친한 친구분께 보증을 잘못 써주었다가 집이 쫄딱 망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음식 한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사고 싶은 옷이나 화장품 따위의 것들도 사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의 뒤통수로 인해 그 빚을 전부 막아내고 갚아내느라 아버지께서는 한평생 팔자에도 없는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몇 년에 걸쳐서 온 가족이 다 갚은 지 2년이 되던 어느 날 막노동을 하며 얻게 된 폐병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이후로 보증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5만 원짜리 한 장 돈을 빌려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금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돈을 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물론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여러 연애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들이 저에게 짠순이라며 저의 근검절약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처럼 절약하는 습관이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완벽하게 제 남편이 제가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정말 심각한 구두쇠지만 저에게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제 눈에는 누구보다 1등 신랑감으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 남편이 저보다 10살이 연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얼굴이 좀 많이 늙어 보이기도 했고 몸매도 아저씨처럼 볼품이 없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단점이 우리 남편의 절약 정신으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남자요. 주방 가전을 다루고 있는 매장을 운영해서 그런 건지 주부들의 세심한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내 남편이 얼마나 든든해 보였는지 상상이나 가실까요? 남편이 물건을 사러 온 주부들에게 입만 딱 열면 주부들이 그 언변에 살살 녹아서 물건을 구매해 가곤 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남편의 자랑 아닌 자랑을 멈추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쭉 혼자 살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면서 저의 결혼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말입니다. 도총각을 제가 구제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에도 우리 시모가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제 예상으로는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본인에게 주는 용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움에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 중반쯤 결혼을 했으니 40 중반인 아들에게 얹혀서 살고 계시던 시모가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걱정에 막막했던 것이겠죠. 남편이 그동안 시모를 완전히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 또한 저희 집처럼 일찌감치 시부를 떠나보내고 시모 혼자서 남편을 키운 한부모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희 어머니와는 조금 다르게 근검절약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시모는 사치를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방문을 했는데 방 한 칸이 시모가 모은 명품백과 명품 옷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젊은 저보다 명품 브랜드를 훨씬 많이 알고
매번 새로 나오는 신상품들도 줄줄이 꿰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탐탁지 않음을 견뎌내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진짜 결혼한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운영하던 매장에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남편이 보유한 현금과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동안 뒤로 몰래 숨겨놓은 현금들이 꽤 있었고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남편은 그 돈을 다시 옮겨놔야 했습니다. 남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발에 땀이 나게 돌아다니며 물어본 결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만 와이프에게 양도를 해도 세금이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금을 내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식을 양도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저는 끼름칙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줄기차게 부부간에 양도를 하는 것이라며 절대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저에게 주식을 대거 옮겨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세금이라는 건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행동이 탈세라는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받고 싶지 않았죠. 이렇게까지 귀찮은 짓을 벌이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저는 점점 남편에게 실망할 만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적으로 저에게 돈을 주는 것을 싫어했고 돈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요. 제가 올이 나간 스타킹을 버리려고 하자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걸 왜 버리냐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올이 나가서 신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다 사용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욕실에서 거의 다 쓴 조각난 비누들 있죠? 그걸 모아둔 통을 들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누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둔 남편에게 한 번 놀랐고 그 비누 조각들을 전부 스타킹에 모아서는 씻으라고 던져주는 남편에게 2번 놀랐습니다. 사람이 절약을 하면서 살 줄 알아야지. 예전에는 이 비누들 다 모아다가 빨래하는 데 쓰고 그랬어. 아니, 스타킹을 빨아둔 것도 아니고 제가 신다가 올이 나가서 버리려고 둔 스타킹에 비누 조각을 모아서 거품 내서 씻으라고 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저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더럽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해서 그 비누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 뒤로 제가 그 비누를 얼마나 썼나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신혼생활의 분위기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다 저희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입덧이라는 게 제 마음처럼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먹을 것이 너무 당기는 바람에 살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 몸무게가 결혼할 때쯤 50kg 정도였는데 만삭 때 무게는 76kg가 될 정도로 살이 엄청나게 붙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병원에서도 임신 당뇨가 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과일이나 당류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할 정도였으니 상상이 가시겠죠. 처음에 살이 붙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임신했으니까 살이 붙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날이 갈수록 불어나니 눈치를 주더라고요. 임신 기간 내내 대놓고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지 않냐, 집안 살림 거덜내겠다 하면서 은근히 먹지 말라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제철 음식도 매번 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살이 찐 저를 보면서 저러다가 소박을 맞는 거 아니냐면서 적당히 살을 찌우라고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퍽이나 그런 몸매를 한 여자한테 마음이 동하겠니? 살이 쪄도 어쩜 저리 뒤룩뒤룩 찐 건지 보기 흉하다. 그렇게 서러운 임신 기간을 보내고 출산을 한 뒤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옥 같은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몸무게는 별로 빠지지 않더라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육아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노동은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60kg 초반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보다 10kg 이상 살이 올라붙었으니 제 모습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남편이 저와 같은 방에서 자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싫어서 각방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애가 밤마다 울어대니까 시끄러워서 내가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나는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잠 못 자서 출근 못하면 돈은 누가 벌어올 거야? 애 때문에 잠을 푹 못 자니까 내일 일에 지장이 생기잖아. 아무튼 따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런 남편에게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지만 생활비가 전부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후 10개월을 막 넘겼을 때 갑자기 열이 엄청나게 나면서 온몸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아기가 힘없이 축축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고 병원 문이 열려있는 곳이라고는 응급실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는 열이 너무 올라서 그 작은 몸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지경이 되었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해? 빨리 옷 입어요. 우리 애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빨리 응급실이라도 가요. 아니 고작 열 좀 나는 걸로 뭘 응급실이야? 그냥 해열제나 먹이고 땀이나 닦아주면 된다던데. 지금 응급실 가면 돈만 비싸고 처방해주는 건 다 똑같아. 어차피 가봐야 해열제나 먹이라고 할 텐데. 그냥 월요일까지 버텼다가 동네 소아과 가. 아니 아무리 아이한테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말도 못하는 우리 아기가 아픈데 돈 아깝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열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의 열을 내리려고 온몸을 미지근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는데 그 물이랑 수건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사람이야? 애가 아픈데 휴대폰만 만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이씨, 오래간만에 쉬는 날인데 별걸로 다 난리야. 그러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축축하게 젖은 옷을 벗어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방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애를 둘러엎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우리 애가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응급실 구석에서 그 작은 발에 수액을 맞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엉엉 울다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결심한 그 응급실 사건이 있었던 날 이후로 남편의 단점들 중에서도 엄청난 단점들만 제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결혼 전에는 장점으로만 느껴졌었던 우리 남편의 짠돌이 같은 그 성격이 진절머리 나게 싫어지고 정말 죽이고 싶다는 충동까지 들게 하더라고요. 구두쇠 중에 구두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건 얼마냐, 저건 얼마냐, 이 반찬 하는데 1,000원이면 만들 수 있지 않냐 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요즘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도 얼만데 들어가는 재료값들은 물론이고 제 노동력은 생각도 안 하고 1,000원 이러고 앉아있으니 당연히 정신 나간 놈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밥을 먹으면 체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밥을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를 챙기느라 바쁜 와중에도 곧 다가올 돌날을 준비하기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며 돌잔치 장소도 알아보고 드레스 대여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만큼은 화려하게 첫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에 주위에도 돌잔치를 할 거라고 신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도 둘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이인데 돌잔치만큼은 통 크게 신경 써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본 업체들과 돌잔치 장소들을 쭉 정리해서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하는 생일잔치니까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너무나도 시큰둥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첫 생일 애도 기억 못하는 건데 그냥 대충대충 싸게 하자. 돌잔치 오는 손님들한테 금이나 받고 현금이나 챙기는 거지. 누가 요즘 돌잔치에 이렇게 비싼 돈을 태워?
그중에 제일 싼데 아무거나 해 그냥. 손님들 어차피 뭐 즐기려고 오는 것도 아닌데 구색 맞추기잖아. 그래도 우리 아이 첫 생일인데 어떻게 대충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다 나처럼 생각한다니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다. 딱 이 마인드로 참석하는 거야. 돈만 잘 챙기면 되니까 대충 싼 곳 잡고 뷔페도 저렴한 거 해. 남편은 그 뒤로 정말 아이의 돌잔치 계획에 단 한 줄의 의견도 첨가하지 않았고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가득 안고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말을 하니까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더 싼 곳으로 알아보라고 저에게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만 하면 돈돈거리니까 저도 서운하고 기분이 나빠서 친구들을 만나 수다라도 떨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생활비로 주는 현금이 엄청나게 적기도 했고 카드를 쓰면 카드 내역이 전부 남편에게 문자로 전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피하긴 했지만 남편에게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게 현금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준 생활비는 다 어디에다 쓰고 돈을 달라고 그래? 그렇게 사람이 계획 없이 살 거야? 잔소리를 실컷 하며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에게 다 쏟아내더니 현금 딸랑 2만 원을 주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얻어먹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커피값으로 2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 돈을 받으면서 제 처지가 어찌나 서럽게 느껴지던지 친구들을 만나서도 이런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1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서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제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통쾌하고 기가 막힌 나름의 복수를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돌잔치가 있던 그 해가 어머님의 칠순인 해와 겹치게 되었는데 생일도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이 돌잔치는 싸게 빨리빨리 준비를 하라고 손님들에게 돈만 걷으면 된다고 말을 하더니 시모는 최고급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무슨 대꾸를 해야 할지조차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고생고생해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해? 우리 아이는 돈 없다고 동네 지하 뷔페에서 싸게 하자고 하더니 어머님 칠순잔치는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크게 하냐 이거지. 너 진짜 생각이 못됐어. 칠순이랑 돌이 같냐? 우리의 칠순 때는 호텔에서 하겠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첫 생일인데 칠순이랑 다를 게 뭐야? 야, 너는 우리 엄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걸 질투하고 그래? 됐고,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앞으로 토달지 마. 남편이 질투라는 단어를 꺼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걸 질투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했고 짜증을 꾹꾹 삼키고 어머님의 칠순잔치 식순에 아주 특별한 순서를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의 돌잔치 식순을 어머님 칠순잔치 중에 끼워 넣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호텔에 예약을 하기 무섭게 호텔 측에 따로 이야기를 해서 칠순잔치와 돌잔치를 같이 넣기로 결정을 내렸고 돌잡이와 돌상도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며 지인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려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했고 어머님 칠순잔치 겸 돌잔치를 제 손으로 모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칠순잔치 준비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심 좋아하면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단순한 사람이라 이럴 때는 참 편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시모와 남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짠돌이 남편은 시모 칠순잔치에 방문할 손님들이 대충 1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 돌잔치에 참석할 손님들만 해도 100명이 더 추가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제가 그 100명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평소에 연락을 하지도 않던 지인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려서
우리 아이 돌잔치에 제발 참석해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며칠을 졸랐는지 모릅니다. 당일이 되어서야 예약된 인원이 100명이 아닌 200명이란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깜짝 놀라서 호텔 직원을 찾아가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잔치다 보니까 예약 인원수대로 식사가 코스 요리로 준비가 되었고 남편이 예상한 금액의 2배가 나오게 생겼으니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분주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예약한 건 100명인데 왜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홀을 헷갈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큰 장소를 예약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손님 200분으로 변경하신다고 전화 받았었는데요. 남편은 직원이 당황해하며 예약 변경된 인원이 맞는다고 말을 하자 울그락 푸르락해져서는 저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소리를 치며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드레스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저희 아이도 돌잔치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남편이 입을 떡 벌리면서 뒤이어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주 태연하게 턱시도를 건네면서 어서 갈아입으라고 했고 남편은 손에 들린 옷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했습니다. 한복까지 곱게 빌려 입고는 칠순잔치 한다고 아침부터 신나서 미용실에 가서 화장까지 받고 온 시모는 저와 아이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더라고요. 당연히 본인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난 며느리와 손녀를 보고 입이 떡 벌리신 거죠.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고 쌤통이던지 마음 같아서는 제자리 뛰기라도 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돈을 아끼라고 했으니까 어머님 칠순잔치 때 우리 아이 돌잔치도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했지. 당신도 얼른 옷 갈아입고 와.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헛기침을 했지만 이미 일은 다 벌어진 뒤고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시모 칠순 잔치대로 식순을 했는데 시모는 이미 뒤이어 돌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 놓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인상만 뚱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시모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사회자가 이제 2부 식순으로 우리 아이의 돌잔치를 시작하겠다고 하니 다들 벙쪄서는 시모만 쳐다보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불편한 한숨만 꾹꾹 삼키시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칠순잔치 축하 현수막까지 다 뜯어내고 우리 아이의 돌잔치 축하 현수막으로 새로 바꿔 달았습니다. 2부 행사처럼 돌잔치를 하고 돌상에 돌잡이에 스냅 사진이라는 것까지 알차게 다 찍은 다음 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밥맛이 어찌나 좋던지 시모와 남편의 똥 씹은 얼굴이 반찬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남편은 식대로 나온 금액을 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애초에 자식 생일에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이것보다 당연히 싸게 먹혔을 텐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사가 끝이 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분노에 휩싸인 시모가 갑자기 제 머리통을 확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가 아주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구나. 순간 머리가 울리는데 저도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열이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저도 그만 시모의 머리통을 그냥 빡 날려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제가 팔 힘도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애써 고정시킨 시모의 머리가 흐트러지고 옆으로 휘청거리시더라고요. 시모가 진짜 아프긴 아팠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시모 편을 들더라고요. 너 정신 나간 게 틀림없구나. 지금 우리 엄마를 때려? 야, 너네 엄마가 내 머리통 때린 건 눈에도 안 보이냐? 야, 너네 엄마? 이게 진짜 그거랑 그게 같아? 어? 너 식대가 지금 얼마가 나온 줄 알고 이러는 거야? 이 홀 빌리는 데만 1,000만 원이야. 그런데 지금 식대만 2천만 원 나온 게 말이 되냐고. 너네 엄마네 손님들은 돈도 별로 안 내놓고 갔나 봐. 우리 애 손님들은 금반지에 돈봉투 아주 두둑하게 했던데. 그걸 왜 네가 챙겨? 내놔. 어머, 이걸 어쩌지? 현금은 이미 통장에 넣었고 금반지는 우리 엄마한테 녹여서 목걸이 만들어달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생활비를 확 줄여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줄이면서 저에게 돌잔치 때 돈 많이 챙긴 거 아니었냐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아기 분유값에 기저귀 값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열이 받아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랑 애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나 아끼고 아껴대면서 자기 먹고 노는 돈이랑 시모에게 들어가는 사치 비용은 하나도 아끼질 않더라고요. 맨날 말로만 죽겠다 죽겠다 하고 정작 쓰는 돈은 펑펑 쓰니 제가 열이 안 받겠습니까? 지 허리벨트 하나 사는 것까지도 전부 명품으로 긁어대면서 우리 아이와 저는 이렇게 거지꼴로 아껴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하늘은 불쌍한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친구를 따라가서 돈을 더 불리고 싶다는 욕심에 큰 투자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가게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고서는 고위험에 속하는 주식 투자를 하나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투자를 잘하긴 하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라는 말에 큰돈 한번 당겨보자는 심산으로 친구 따라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주식이나 들어갔다가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있는 돈으로만 투자를 했으면 돈 잃고 마는 것인데 가게 보증금까지 걸어뒀으니 남편 발등에 불똥이 튀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았던 물건들에 어마어마한 클레임이 걸려오면서 된통 그 값까지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급한 불을 끄고자 시모에게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희 시모도 엄청난 사치왕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돈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그 이후에 남편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쉬지 않고 이곳저곳에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쩜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초라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오죽 짠돌이처럼 굴었으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 돈을 빌려줄 친구가 하나도 없는지 말입니다. 저도 물론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이어가긴 했지만 남편은 저와 수준이 다를 정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아끼면서 살았거든요. 자기가 밥을 살 때에는 싸구려만 먹이고 남한테 얻어먹을 때는 하나라도 더 뽑아 먹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살았으니 누가 남편을 돕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돈까지 넉넉하게 만지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없는 모습으로 살았으니 친구들이 전부 진절머리가 났겠죠. 도울 때 확실하게 도울 줄 알았어야 했는데 남편에게 그런 지혜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 나 진짜 이러다가 가게고 나발이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처가에 가서 돈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해봐. 어? 저에게 사정사정을 하다가 돈 빌려오라고 윽박을 질렀다가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웃겨서 깔깔거리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정신나간 년처럼 웃는 저를 보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우리 가족 전부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웃음이 나오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색을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웃으면 안 돼? 그동안 지사치하는데 돈 쓰고 할 때는 아까운 줄 모르고 팍팍 쓰더니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친정 타령? 우리 집에 도대체 뭘 해준 게 있다고 우리 엄마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건데? 당신 진짜 양심 없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이가 힘든데 한 푼이라도 더 쥐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뭐 하나 해준 거라도 있어? 사람이 어떻게 매번 주거니 받거니 해. 이번에 도와주시면 내가 또 언젠가 도움이 될 날이 있지 않겠냐고. 지금 당신 꼴을 보면서 이야기해. 당신이 얼마나 짠돌이처럼 굴고 사람들을 못 챙겼으면 이렇게 힘들 때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게나 정리하고 빚이나 막아. 그랬더니 남편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 가족들 전부 뭐 먹고 살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연애할 때랑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신경질을 내는데 제가 그동안 이딴 저급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확실하게 결심한 뒤였기 때문에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남편에게 비아냥거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혼자 죽을 줄 알아? 내가 망하면 우리 가족 전부 다 망하는 거야. 왜 우리 가족이 다 망한다고 생각해? 당신만 망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저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 품에 소중하게 안고 지냈던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떡하니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서 한참을 씩씩거리며 분노를 참지 못하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이 옆에 내가 편하게 살게 해줬더니 감히 내 뒤통수를 치겠다는 거야? 편하게 살게 해줘? 누가 누구를 편하게 살게 해줘? 당신이 나한테 그동안 했던 짓을 생각해봐.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는지. 한 푼 두 푼 아껴서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내가 힘들 때 도망을 가겠다는 게 뒤통수지 뭐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를 사람은 당신이 아니야. 우리 엄마지. 어떻게 보는 눈도 없어서 이딴 놈이랑 결혼을 하고 3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살았냐고 화를 내도 우리 엄마가 내야 한다고. 내가 마트에서 장 볼 때, 친구 만날 때, 아기 물건 살 때마다 그게 꼭 필요한 거냐고 되묻던 당신이 나를 편하게 살게 해줘? 너네 엄마가 명품백 살 때는 돈 한 번 아낀 적이 없으면서 내가 장바구니 하나 살 때마다 눈치를 주던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아껴 살아서 겨우 한 짓이 투자 실패라니. 당신 벌 받은 거야. 나는 절대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옆엔 내가 집에서 애나 돌보고 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살아. 누구 마음대로 못해준다 만다야? 당신이 못하겠다고 버티면 나는 소송이라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소송까지 불사르겠다고 하자 남편은 씩씩거리다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저에게 생각난 듯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혼 초에 넘겨놨던 주식 있지? 그거 그대로 있지? 네가 가진 내 주식 다시 내 계좌로 돌려놔. 그거면 급한 불 맞고도 남지. 내놔.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남편이 세금을 덜 내려고 제 계좌로 옮겨두었던 주식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끝까지 유익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하는 남편을 두고 간단하게 챙긴 짐을 들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찾아오지도 않고 메시지만 열심히 보내더라고요. 지금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 생활비를 더 줄여버리겠다 하는 아주 추잡한 메시지들을 보내면서 저에게 주식이나 빨리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고 생각이 나서 힘들게 주식 앱을 설치하고 들어가서 잔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 주식이 그 3년 사이에 10배가 넘게 펄쩍 뛰어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 눈을 비비면서 이게 뭔가 싶어 0이 붙은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치 로또를 맞아도 이런 금액을 맞을 수 없을 것이다 싶을 정도로 제 현실을 의심하게 되었고 정말 이 돈이 내 계좌에 들은 잔고가 맞나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팔을 꼬집고 해도 그 돈은 그대로 제 계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주식이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식이었는데 아이돌 그룹이랑 배우들이 성공을 하면서 회사 자체가 몇 년 사이에 대박이 났다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에도 성공하게 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탄탄하게 투자를 했고 그 덕으로 대박이 터져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의심이 되어서 인터넷 기사까지 검색을 해보았다니까요. 처음에는 분명 1억 조금 넘는 금액이었던 주식이 3년 사이에 10억이 넘게 불어난 걸 보니까 왜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확인을 해보았냐고 당장 돌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돈을 왜 돌려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부부간의 재산이고 그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양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남편에게 이 주식이야말로 정말 복수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갑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시집살이 당했던 것, 남편이 생활비로 치사하게 군 것, 마지막으로 양도받은 주식 이야기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수법으로 양도를 했기에 이 주식을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해서 나누게 된다고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져갈 거라면서 저에게 단단히 버티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까지도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제가 화려한 뒤통수를 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랑 시모는 그 주식값이 뛴 것을 보고 계속해서 저를 귀찮게 했지만 저는 그들을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가게가 넘어가고 가게며 집이며 전부 빨간 딱지가 붙어버렸고 우리의 신혼집 또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남편은 시모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망해버린 아들이 돈까지 주지 않으니까 사치를 못해서 답답해 죽겠다며 읍수를 했습니다. 결국 둘 다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돈의 반의 반만이라도 나눠주면 안 되냐고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들의 처지를 비웃으며 응, 안 돼, 돌아가 하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돈 가지고 벌벌 기었던 걸 생각하면 이 뒤통수에 몇 배를 돌려줘도 모자랄 지경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짠돌이처럼 아껴 살면서 돈 모아서 갚도록 해. 알겠지? 아, 그래도 내가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밥 사 먹을 돈은 줄게. 그러면서 지갑에서 딱 2만 원을 꺼내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받으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밥 먹는데 무슨 10,000원씩이나 들어? 적당히 분식 같은 거 사 먹어. 그럼 넉넉하게 쓸 수 있어. 아메리카노도 한 잔 먹고. 남편이 벙찐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주거 침입한 사람들 당장 잡아가라고요. 경찰이 와서 시모와 남편을 잡아 끌고 가는데 끝까지 시모는 발악을 하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결국 남편이랑은 7개월의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해주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주식의 10%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쿨하게 딱 1억 송금해주고 끝냈습니다. 저는 남편 덕에 공짜로 얻은 돈으로 우리 아기를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거의 9억이 넘는 돈이 생긴 덕분에 지금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는 중입니다. 해외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고 우리 아이를 위해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께서 큰 결정을 내릴 때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